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요. 네, 제목은 빅데이터와 AI 기반 여론 정책 분석 연구와 교육 사례인데서 저희는 오늘 교육 이슈를 조금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연구하거나 교육할 때 이제 어떤 코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브트렌드 같은 그런 분석 도구 활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20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되는 게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인터넷 언론이 나왔고요. 다음 아고라 서비스가 나왔고요. 마이크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라는 또 미디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종편이 개국되면서 종편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12월 대선에서는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이 나오면서 어떤 미디어에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좀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편 방송이 어떤 최순실 사건을 적극 보도해서 오히려 MB 정권이 허가를 준 종편이 오히려 어떤 박근혜 정권을 마감하는 데 또 역할을 주는, 그 미디어가 상당히 많은 이런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16년 9월에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첫 방송을 해서 아직까지 가고 있고요. 2017년 5월 돼서는 이제 드루킹 사건이 나와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 놀라게 했고, 당시에 이제 댓글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당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된 이유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다이엇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설되고 반대로 이제 다음에 아고라는 폐지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요. 2019년에는 네이버의 어떤 댓글 차단, 클리버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걸 연구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0년 4월 총선을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선거라는 이슈가 나와서 민주정부원장이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고, 상당히 유튜브가 영향을 줬고요. 2020년 5월에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 미디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촉발됐고요. 2020년 6월에는 저와 관련된 얘기지만 빅데이터 AI 전문가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급기야 이제 포털 3사의 연예 스포츠 댓글이 폐지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냥 댓글을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 댓글과 연예 댓글이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오늘 양희동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자체 커뮤니티 사이트, 축구나 연예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실컷 댓글을 쓰는 거죠. 포탈에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2020년 12월에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런 것도 상당히 미디어의 역할이 유튜브 미디어의 역할이 컸죠. 트위터나. 2021년에 클럽하우스 열풍이 일어나고요. 2022년 3월 대선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크라켄이라는 드루킹 같은 걸 다시 한번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AI를 자동 댓글을 감시하는 AI 프로그램 같은 거를 AI에 AI가 대적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고, 또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지방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초청했는데 바빠서 못 가시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오늘도 축사 동영상을 찍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좀 참는데 AI 윤석열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을 낸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코스트의 문제이고 커미트먼트의 문제인데 AI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매주 타는 건가? 매일 타는 버스. 이것을 이제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날 이후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발음해야 될 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발음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어떠한 새로운 미디어의 모습이 보이진 않죠. 예, 근데 아마 이제 2년 후의 총선 또 3년, 5년 후의 대선에서는 또 새로운 미디어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 나오면 거기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론이 이런 댓글로 표현되면서 어떤 정책 수요 결정자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축적 분석 가능해지면서 AI와 빅데이터 활용 분석 능력이 정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온라인 국민청원, 인플루언서의 어떤 컨텐츠 기사와 등 다양한 의제설정 채널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도 많이 논의됐지만 이제 MZ 세대는 다른 데서 논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놀고, 그래서 세대가 미디어 사용의 어떤 분절로 인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를 분석할 때와 뭐 인스타를 분석할 때와 웹사이트 분석을 다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카톡방, 텔레그램방 등을 통해서 상당히 폐쇄적 정보 공유로 탈진실의 증폭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치 성향의 양극화라든가 정책의 비합리성, 포퓰리즘의 위험 이런 것, 합리적인 정책 합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국은 앞으로는 이러한 신속 정확한 여론 분석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의사결 설정 기회를 활용해서 세대 간, 집단 간 분절이나 쏠림이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이런 정책의 전 과정에 어떻게 빅데이터 AI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 그동안은 어떠한 정책 현황과 수요 발굴, 정책 반응 탐지를 다 감이나 여론조사나 전문가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비대면 미디어가 많아지고 AI, 빅데이터 등의 도구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현안을 발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책을 튜닝하고 미세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왜 정책 수요자 선호도가 바뀌었고 선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에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K정책 플랫폼이라는 민간 탱크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면서 이런 연구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본 일이 있고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책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그 감성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정책 수요자를 어떻게 샘플링해서 효율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댓글러나 어떤 정책 수요자의 선호나 그 성향이 변화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지,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정치인의 등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변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어떤 특정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주목도를 분석하고, 또 뉴스와 댓글의 감성 분석을 통해서 지지도를 분석하고, 특정 정치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에 관련된 어떤 뭐 통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AI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감성 분석, 오늘도 뭐 그런 이슈가 많이 나왔죠. 윤주태 박사님께서 이제 상당히 그 AI에 의한 감성 분석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K정책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이제 사전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걸 과연 공표할 수 있는가? 여론조사 기관처럼 공표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성 분석에 대한 AI의 성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마치 권위 있는 기관인 것처럼 공표하게 되면 시그널링 이펙트가 일어나가지고 또 왜곡하고 싶어지고, 그런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다. 만약 이제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AI로 감성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사실 대중은 AI를 과신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AI에 관련된 어떤 댓글을 보면 사람보다 뭐 AI가 낫다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람 판사를 대체하자, 뭐 굉장히 그런 AI를 과신하는 대중의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K정책 플랫폼에서 사실 결정한 것이 그냥 이것을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로만 사용하고 정책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서비스나 불법 사용자들을 감시한 아까 말씀드린 크라켄 같은 그런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됐고요. 첫 번째 이 K정책 플랫폼에서는 작년 1월부터 4월 당시 이제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4개월 정도 상당히 사전 스타디를 했고요. 주로 인터넷 포털,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그걸 통해서 키워드 탐색과 이제 빈도 분석을 했고 감성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썸트렌드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가 되게 좀 점잖게 그동안 마케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직접 수작업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댓글 키워드 분석을 했던 사례 그리고 이런 댓글 감성 분석을 했는데 이 감성 분석 코보트 같은 걸 이용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죠. 이 어떤 하나의 댓글이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단어 수준에서의 어떤 감성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됐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아직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뭐 더 연구할 기회나 여력이 된다면 댓글러 단위로 그러니까 댓글 하나하나는 잘 분석이 어렵지만 어떠한 댓글러가 그리고 다음날 네이버에 이제 그 댓글들의 이력이 있잖아요. 그 이력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게 월 200만 원 주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추이를 볼 수 있겠다. 당시 감성 분석 결과에 각 그 후보자가 이미지가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1월 17일 보면 상당히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점점 후보자에 대한 감성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2021년 3월 23일에 야권 단일 후보가 극적으로 선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유권자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익 공유제라는 그런 정책 여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좀 공유해주자라는 그런 정책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찬반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분석한 거로 보면 부정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죠? 사회여론연구소에 조사한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전경련의 어떤 참여자 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이익 공유제는 주주재산권의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2에 가까운 그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당시에는 이제 썸트렌드를 알게 돼가지고 썸트렌드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들도 역시 뉴스만 분석한 경우와 SNS만 소셜미디어만 분석한 경우가 다르게 나옵니다. 뉴스만 분석한 경우에는 부정이 더 많이 나오고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댓글의 경우 이거 댓글이 아니죠. 뉴스죠. 썸트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에 대한 댓글 분석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뉴스의 컨텐츠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오히려 찬성하는 그런 또 결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언론에서 반기업 정서, 반재벌 정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달라. 한 20년 정도 썸트렌드가 거의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20년 이상 볼 수 있더라고요. 과거 뉴스의 것들을. 그래서 봤더니 반기업 정서나 반재벌 정서가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 시기별로 왜 반기업 정서나 반재벌 정서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썸트렌드를 활용해서 어떤 왜 긍정적이고 왜 부정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사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그 빅데이터 AI 기반 여론조사 이 K정책 플랫폼에서 제가 해봤던 결과는 좀 댓글 감성 분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확하기 전에는 이걸 자동적인 여론조사로 결과로 공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뉴스 댓글이나 소셜미디어 기존 여론조사 결과가 상충될 때 어떻게 앙상블할 거냐, 어떻게 대시 보도화해서 썸머리 할 거냐는 그런 이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AI 기반의 어떤 여론조사는 자동화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정책 개선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이 뭐 어떨지 모르겠고요. 만약 댓글 수준의 감정 분석이 95%에서 99%의 정확성을 가지게 될 경우는 자동화 발표도 가능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50%에서 60%, 70%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댓글러의 성향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정확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댓글러들의 어떤 패널 구성에 의한 여론조사 방법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기존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 AI 기반 여론조사 결과가 경쟁하고 보완하는 그런 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이 일반적으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것을 대안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끼리 그냥 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론인 빅데이터 AI 기반의 여론조사 기구가 그런 것을 그런 것들과 경쟁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뭐 한국의 양당의 경우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술 경험 데이터가 축적돼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축적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K정책 플랫폼을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책가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분,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같이 협업하니까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사는 저희 2020년에 저희 유지용 석사과정 졸업 논문으로 사용하고 저희 연구팀,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사실 노력을 해서 했던 사례인데요. 네이버가 댓글을 가려주는 클린봇을 개발했는데 너무 고마운 일이죠. 지저분한 댓글을 가려줘요. 근데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그 댓글을 다 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라 가려준다는 거죠.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댓글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라는 선택권을 주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건 뉴욕타임즈의 모더레이터는 이것을 AI가 해주고 나서 사실 사람이 그 노출력을 판단합니다. 이게 어떤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댓글을 썼는데 만약 뉴욕타임즈 함부로 AI 써서 가렸다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함부로 자동화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뉴욕타임즈. 한국의 네이버는 용감하게 어떤 가려주되 보는 거를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포스팅하는 사람, 댓글을 쓰는 사람이 소송을 걸 수도 있죠, 네이버한테. 그걸 왜 가렸냐. 그런 또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AI 거버넌스 연구라고 보면서 AI 거버넌스 연구에는 정책 연구, 그다음에 모니터링 연구, 구현 연구.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네이버의 그 클린봇을 비판하는 연구를 한 동시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모델을 개선 모델을 제안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연구와 구현 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수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랑 김건모 씨 그 키워드, 김건모 씨가 무죄 나왔나요, 그죠? 아마. 근데 당시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장인경 사장님께서 그 무고죄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건모도 좀 불쌍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또 그때 수많은 댓글이 있었고요. 댓글이 보니까 9만 건의 댓글을 수집을 했고 저희 연구실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유지웅 씨의 졸업을 위해서 그 댓글 하나하나에 다 이제 이게 악플이다 아니다, 이건 필터링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게 어떤 댓글이냐를 다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데 어쨌든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고요. 이 네이버는 악성 댓글 유형을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욕설, 조성, 선정, 폭력, 차별, 비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코딩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일관성이 없다. 미안하지만 네이버의 클린봇이 성능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제가 여기 나쁜 단어들은 제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클린봇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안 모델을 어떤 CNN, GRU, 어텐션을 조합해서 재밌는 건 댓글의 특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잘 되는 모델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CNN과 GRU와 어텐션을 다 합친 모델이 제일 나았다라는 점만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제 감성 분석에도 많이 참고가 될 텐데 어떤 감성, 어떤 댓글이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서 감성 분석을 하는 모델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또는 종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앙상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의미가 있냐? 이 네이버 클린보드 같은 것들은 미디어가 이 임원이나 실무진이나 이런 비밀 창고가 있다는 걸 계속 의심하죠. 시민들은 예를 들면 네이버 추미애 검색 오류 사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단은 해명을 이제 냈는데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었거든요. 기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시민사회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의 어떤 기술적 해명을 한번 내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런 시민단체는 더 기술에 기반한 AI를 아는, 빅데이터를 아는 그런 시민단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KDI에서 오셨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KDI가 그렇게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를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미디어 사용자 관점의 어떤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의 방식,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고려대학의 박경신 교수는 그거는 뭐 적법한 일이다라고 또 주장을 소수 의견을 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업방해이기도 하고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댓글에 대한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자동화된 댓글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낫지. 그것을 어떤 막는다거나 불법화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논의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막거나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연예 댓글 같은 것들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빅데이터 AI에 기반한 민간의 노력이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공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제 AI NGO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그 NGO를 만들어도 AI 기술에 기반한 NGO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던 아마 박유정 통보 과제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과제를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 주도해서 비교 아젠다 프로젝트라는 걸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책 변동이나 정책 아젠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잡았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이 21개의 의제로 대주제로 범주화되고요. 213개의 서브토픽으로 나눠져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미, 영국 같은 데는 1900년부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책을 분류하는 걸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화된 1987년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 미디어의 의제가 어떤 것들이 나는지를 이제 하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의 AI가 그래도 발전하는 나라니까 이걸 한번 AI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걸 이제 이름을 폴리시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딥러닝 분야의 가장 최초 모델이 퍼셉트론이라는 아주 간단한 1958년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분류하는 첫 알고리즘이다 생각해서 폴리시 퍼셉트론이라는 걸 제안했고 올해 6월에 이제 여수에서 열리는 한국 정책 행정학회인가요? 헷갈리네. 그래서 잘못 쓴 것 같은데 행정학회 정책학 헷갈리네. 순기학술대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경우는 경희대의 임채원 교수님이 이제 한국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벨기에의 입법 아젠다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수십 년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 왼쪽은 미국에서 어떤 이슈에서 청문회가 발생했는지 그 청문회가 발생한 게 이 오일 쇼크 있을 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그림은 덴마크와 그 미국이 정책 아젠다가 어디가 더 빨리 갔는지 인권 이슈나 환경 이슈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책 아젠다를 잘 보면 그 나라가 어떤 그 나라 국민과 정치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코딩북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시경제라는 대분류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보건, 농업
네, 이런 것. 아까 여기 보면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아마 인권이었던 걸로 봅니다. 인권 정책,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 정책. 그래서 덴마크와 미국의 어떤 차이. 그럼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뭐냐면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입법은 한국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법조문 그 법의 그 뭐라 그러죠? 요약문을 가지고 그거를 AI가 보고 어느 정책에 해당되는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경우는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의 경우는 조선일보 일면에 있는 기사를 다 분석을 해요. 근데 그걸 다 사람이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짜리. 근데 이거를 이제 AI가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 텍스트가 들어오면 역시 코버트를 이용해서 대분류 23개 중에 어떤 건지를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대분류에서 소분류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분류하는 거죠. 그럼 딥러닝 모델이 결국 그래서 24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고요. 좀 시간을 많이 써서 방 말씀으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걸 하려다 보면 입법 데이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TF-IDF 또는 카카오 브레인의 포로로를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미디어 조선일보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AI가 맞힐 때 탑 1이랑 탑 3를 맞히는 그렇게 했고요. 정확도가 관심 있으시겠죠? 정확도가 얼마나 좋은지가 69%. 한 개를 예측한 게 69%입니다. 대분류. 근데 세 개를 대안으로 사람한테 준다면 87%.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브토픽의 경우는 저희가 뭐 여기 딥러닝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분류에서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대분류에서 또 소분류로 3개가 나오죠. 그럼 총 9개의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곳에 소프트맥스 값을 곱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 1, 2, 3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했더니 탑 1의 경우는 74%, 꽤 잘 맞췄고 탑 3의 경우는 91%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측,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 소프트맥스를 결합하면은 탑 1의 경우 62%, 탑 3의 경우 한 71%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점점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 비교과제도 정책 분류를 인공지능 모형이 하게 되는 경우에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지방정치 정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완전 자동화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공지능이 실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지능이 실수하면 안 되는 분야거든요. 실수해도 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AI와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창출해서 AI는 자동 분류하고 빅데이터 기법은 시사점을 노출하고 시각화하고 인간은 해석하고 AI 오류를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 이제 다음에 만약 올해도 정부 프로젝트가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휴먼 인더 루프 시스템을 구현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사람한테 이제 탑 3를 던져주고 사람이 거기서 하나 고르거나 이 탑 3가 아니고 야 4번째, 5번째였는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때 또 레이블링 시스템과 같이 결합되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개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 것도 다 영어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레이블링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굉장히 쉽게 오늘 현재 러시아 신문과 뭐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오늘 현재 정책 아닌데 분석을 AI가 굉장히 쉽게 보여줘서 각 나라의 정책을 서로 튜닝하고 비교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경우도 임채원 교수님이나 주로 행정학자분들은 정책 전문가였고 저희 팀들은 행정 정책은 잘 모르지만 AI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 팀이 같이 원하는 협조를 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파일럿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사례 4는 박아루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연구팀들과 좀 다르게 교육 관점에서 수업 트렌드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그 강의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참여도가 높아진 그런 교육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셨습니다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MZ 세대들에게 어떻게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교육을 하면서 좀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뭐 좀 유행하는 교육법이 뭐 마이크로 러닝, 뭐 게이밍 또는 롤플레이 방식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MZ 세대 분들이 뭐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특히 유튜브에 익숙하시고 유튜브 쇼츠에 워낙 익숙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 1시간은 온라인으로 25분 분량의 그 동영상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25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저 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쇼츠에 익숙한 MZ 세대를 위해서 그 동영상을 3분짜리로 짧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1분, 2분으로 짧게 잘라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특히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코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R과 파이썬 기반의 코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특히 1학년 분들은 뭐 이미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이런 뭐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이런 직업군이 유망하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일수록 저학년일수록 더 학생분들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큽니다. 갭이 굉장히 커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R과 파이썬 기반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 일부 뛰어난 학생분들은 계속 잘 따라오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빅데이터 분석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있으면서 여러 대학에서 이런 R이나 파이썬 기반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또 정부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맨 처음부터 코딩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경영 직군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로 가고자 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영 직군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분석 역량이나 사업 역량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맨 처음부터 R과 파이썬으로 코딩을 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는 R과 파이썬은 사실 맨 처음에는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엑셀 또는 태블로, EC 마이너 같은 좀 빠르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좀 쉬운 UI를 가지고 있는 툴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좀 적어졌고요. 또 수업에서 이런 템플을 진행했을 때 좀 더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템플을 진행했던 것들인데요. EC 마이너 오른쪽은 이제 EC 마이너의 툴을 활용한 거, 가운데는 이제 태블로라는 툴을 활용해서 자격증 발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태블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롤플레이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롤을 정해주는 거죠. 앞에서 뭐 이렇게 CEO한테 발표하는 사람 또는 어떤 친구는 CEO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 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좀 늦게 일부가 돼서 한 2주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지만 이 썸 트렌드를 활용해서도 나중에 그런 롤플레이 방식의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시각화 자료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재밌게 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두 개의 과목에서 유성 트렌드라는 툴을 활용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후보자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공약 중에서도 중요한 공약들을 도출을 해서 감성 분석 그리고 타겟 감성 분석을 실시를 해서 부정적인 어떤 부분 포션이 많다라고 하면 원문을 보고 도대체 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도출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의 공유, 각각 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가지고 계시면 썸트렌드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올린 그런 게시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2주차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후보자별로 추이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언급량이 늘었는지 그리고 이 추이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약을 중점적으로 먼저 다뤄야 되는지 그런 좀 우선순위를 도출을 했고요. 2주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2주차 과제는 후보자의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뽑힌 공약들의 감성 분석 그리고 타겟 타겟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별로 성별로 부정이 많은지 긍정이 많은지 또는 연령대별로 또는 관심 이슈별로 타겟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4주차까지는 매 주차 과제가 진행이 되고 이제 5주차에는 각각 후보별로 누가 좀 우세한지 또는 매 주차별로 이제 시사점을 도출을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후보는 원문 검색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끔 썸트렌드에서 기능을 제공을 해주셔서 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지 그런 부문을 분석을 해서 이제 후보자들에게 어떤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을 도출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6주차에 예측 결과 비교 및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여러 팀들이 각각 세종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지역별로 우세한 바뀌는 후보들을 도출을 해서 추이 분석과 연관어 분석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김은혜 후보 1주차에 추이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공약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야 될지 학생분들이 도출을 하게 됩니다. 언급량과 지지율 비교한 거 그리고 2주차부터는 각각의 후보별로 감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공약들 우선순위를 먼저 도출했으니까 여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 경쟁이라는 공약이 상당히 중요하게 도출이 돼서 이 정책 먼저 감성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 성별로 어떻게 그 정책에 대해서 긍정 부정 비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왜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원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령별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춘희 후보께서 이제 KTX 세종역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긍정 댓글 키워드를 이제 학생분들이 원문을 봐서 보고 세종역에 대해서 왜 찬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뒤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세종시장의 최민우 후보가 KTX 도치원역을 만들겠다라 정차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왜 부정적인지 지금 KTX 만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도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이런 식의 왜 부정의 의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학생분들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타겟 감성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유용했는데요. 부산시장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반루트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른 감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감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학생들 나름대로의 여기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인스타
그러니까 뭐 개발이 시민 환원이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그 댓글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지역사회를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댓글로 있었다라는 점. 뭐 이상희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포퓰리즘 공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 댓글들을 보고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 또는 시사점들을 학생들이 도출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보통 강의 시간에 특별히 진행이 되고요. 학생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줌으로 캠프를 진행한 사진이고 제가 수험생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지금 인터뷰 영상을 딱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이지수 학생 것만 간단하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플레이가 될 겁니다. 사진 클릭을 해주실까요? 이게 사진을 안녕하십니까. 유니트과학대학교 국제에서 대학원을 진학 중인 2학번 이지수입니다. 이번 선트렌드를 활용하며 새로운 시장 홍보를 분석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누구나 쉽게 분석이 가능했고 접근성이 낮은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각 소셜미디어별 검색량을 분석해주어 더 편리하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은 언급된 단어가 처음에 원문이 제시되어서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링크를 통해 쉽게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관련 학과 재학생, 공부자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회원들도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기 싫다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해서 좀 어색하게 인터뷰 영상을 따졌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화면이 저희 지금 2주차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된 그러한 게시물들입니다. 여러분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계정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팔로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육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추리 분석이나 연구언어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 썸 트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공약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부정적인 원문을 봤을 때 왜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긍정적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R이나 파이썬으로 하려면 데이터 편리하고 점처리하고 또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데 사실 하나에 절대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2학년 학생들한테 그거를 일일이 처음부터 하다 보면 중간에 흠이 있고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시작화의 전 과정을 빠르게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교육 과정을 마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저학년 학생들한테 썸트렌이나 태블로나 EC 마이너 같은 쉬운 툴들을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리플레이 방식의 교육 방식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들을 아마 회사 측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하나 묻고 싶은 건 그 타겟 분석에서 여성, 남성이 아니고 혼성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